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한 주 동안 돈 많이 벌렸나요? 저는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거래를 안 했고요. 미국 증시가 좀 많이 강세였어가지고 너무 과열됐지 않나 싶어서 저는 숏 포지션으로 취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숏을 잡는 거잖아요. 네, 이게 카운터 트렌드 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이걸 너무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도 그렇고 숏은 못 들어가겠고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지면 사야지. 약간 이런 방향으로 봐서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스닥도 매매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코인만 위주로 많이 보셔가지고 형님은 어쨌든 코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나스닥이 거의 매일매일 히스토리컬 하이를 계속 네, 맞아요.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랑 차트 세계랑 괴리가 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걸 또 펀더멘털 다이버넌스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과열될 때 중간중간 나오는 데드캣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어가서 먹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코인이 좀 떨어지면 잡을 생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도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떨어지면 포지션을 좀 잡을 생각이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글쎄요, 저는 아예 올라가서 상승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주던가 좀 평단을 손해보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묵직하게 들고 갈 만한 애들 물량은 저 밑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가 안 오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A few candlebonks later.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다음번에는 테이퍼링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근데 안 그래도 그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올해 테이퍼링 할 것 같으세요? 연방이 할 확률이 45%, 12월에 할 확률이 55%,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45, 55면 지네는 모른다 이거죠. 네. 지켜봐야죠, 저희가. 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느낌을 보면은 무조건 테이퍼링 한다라기보다는 고용지표나 이런 게 충족되면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해외 언론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내 언론만 보면은 막 엄청나게 대폭락할 것처럼 아주 그냥. 제가 여기 오면서 차에서 들은 뉴스로는 내년 1월에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테이퍼링을 이번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잠시 주춤할 정도. 오늘은 거래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아마 국내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이 이슈를 사실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일부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이용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 중인 가상화폐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금융당국에 호소하자는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 호소합니다. 금감원장님, 실명 계좌를 발행해 주십시오. 일부 투자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네, 소식 관련해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거래소한테 거의 은행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갖춰진 거래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뜨거운 감자죠. 특급법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금융정보법이라는 건데, 뭐 사실 음모론으로 보자면 이제 정부가 뭐 세금을 더 걷고 싶다, 거의 음모론 아니지 않나 이거? 거의 팩트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한번 저희 나라 날짜로 9월 25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거래소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컨설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미흡하다. 그래서 9월 25일 되면은 많은 거래소들이 못 되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ISMS인가? 그거를 하면은 거래소가 어쨌든 운영은 가능하대요. 다만 그게 원화입 출금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에서 거래할 때 코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물론 몇몇 거래소는 없어지겠지만 상위 한 뭐 6, 7개? 뭐 한 요 정도 거래소까지는 제 생각 없어질 걱정은 없는데, 다만 워낙 입출금이 안 되면 바이낸스 쓰지. 굳이 국내 거래소인데 업비트에서 돈을 넣어가지고 코인으로 보내서 매매를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으니까. 일단은 현금 입출금이 현재 가능한 거는 4개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정말로 좋은 취지로 좋은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중소거래소들은 은행이 아예 그냥 만나주지를 않대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래소들은 좀 안타깝죠. 물론 이런 스캠 거래소들은 좀 이참에 없어지는 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 4대 거래소가 독점 체제를 이루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요구한 수준이 좀 말이 안 돼요. 최근에 농협에서 빗썸이랑 코인원한테
코인 입출금을 당분간 막자고 그런 제안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소에서 코인 보내면은, 그리고 코인 받으면은 누가 보내는지 모르잖아. 이게 구축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그냥 막아버리자. 근데 이게 사실 애초에 누구한테 보냈고 누구한테 받는지를 알 수 없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에서 어찌 보면 정체성인 건데, 국내 거래소끼리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뭐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해외 거래소 보내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은행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두리 펌핑을 어쨌든 종용한 식으로 돼버렸는데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4대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 이게 뭐냐고 하니 국내 거래소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를 정보가 다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법이죠. 사실 트래블을 요거 만들 때도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면 왜 4개 거래소만 껴주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독점하면은 하나의 큰 가두리가 될 수 맞아. 우리나라라는 하나의 큰 가두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김프가 생기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카드사를 보면은 네. 해외에서 코인 결제가 안 되게끔 다 막아놨거든요. 이것도 알아보니까 카드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대요. 여기에서 결제가 나는 건 코인 그거니까 막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김프가 해소되려면 해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국내에서 팔아야지 김프가 그렇죠.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아니면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한도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안 되니까 당연히 김프가 끼는 거죠. 김프가 끼면 또 국가는 과열됐네? 이렇게 지들 때문에 김프가 낀 건데. 뭐 명분으로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같지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는. 김프가 끼면 국내 투자자들은 무조건 손해요. 이게 좀 이해를 한 사람이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예 이해가 없고 무지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생기는 것 같아요. 9월 25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네.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옮기는 게 좋을까요? 그거를 허즈님께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